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큰 호재들을 알아보고 이것들이 왜 사이클을 늦출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매크로 소식이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새벽에 새로운 연준 이사가 선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는 느낌이 들죠? 바로 이분인데요. 저희 채널에도 많이 등장한 바 있는 스티븐 미란, 예전에 보고서를 썼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금도 경제위원회 자문장을 맡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문우신 재무장관인가 그 밑에서 좀 인턴처럼 일한 느낌이 있는데 현재는 완전히 트럼프의 핵심 인재 중에 하나로 중심부까지 이제 들어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관세나 여러 경제 정책의 설계를 하는데 많이 이바지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새 연준 이사로 오늘 새벽 한 5시쯤에 지명이 됐다고 나왔네요. 근데 이분은 원래 있었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후속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의 임기를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1월 31일까지는 일단 맡을 예정인데 뭐 모르죠. 이게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스티븐 미라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으며 지지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만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금리 인하 더 해야 된다. 완전히 트럼프 쪽 사람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과 좀 엇박자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는 24년 11월에 스티븐 미란이 보고서를 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죠.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써 있는 대로 이분의 생각대로 자꾸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굉장히 큰 무섭기도 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올 것이다. 일명 마러라고 합의라는 게 트럼프 리조트에서 전 세계가 끌려와서 약달러에 사인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미국의 국채를 거의 100년짜리를 강제로 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써 있죠. 그리고 관세는 사실 이미 다 현실화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스티븐 미란이 여러 어려운 수학 공식을 써서 아무튼 가장 최적화된 관세는 효율적인 건 20%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간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죠. 근데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막 이제 전 세계에 퍼졌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막 145% 맞고 이랬을 때거든요. 그러나 최저 관세는 20%라고 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말 잘 듣고 선물 잘 가져온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친구들은 뭐 15%, 뭐 17%뭐 이럴 거고 정말 말 안 듣는 친구들은 뭐 25, 30, 더 나아가 브라질은 50까지도 맞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웬만큼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 보고서의 결론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막 20 몇 페이지, 30 몇 페이지짜리 썼지만 결론은 암호화폐랑 금을 사라. 짧게 매짐을 하고 끝냅니다. 재밌게도 여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통 뭐 자산이 아니라 암호화폐 금. 왜냐하면 이런 관세 전쟁에 뭐 전 세계적인 뭐 국채 강매 이런 거라면 당연히 뭐 미국에게도 반미 감정이 생길 것이고 뭐 관세 때문에 빅테크도 예전에 추풍 낙엽이 됐었고 이런 걸 스티븐 미라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와 금을 사세요.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라니 형의 생각대로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이사에 뭐 경제 책사에 완전 핵심 인물로 됐기 때문에 아마도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호재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1.7경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에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이미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1, 2주 전에 된다고 하다가 조금 딜레이 되다가 서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5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에 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 예정이 아니고 이제 서명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뭐 퇴직연금인 401k 플랜에 암호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금 등등이 이제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친크립토 정부기 때문에 코인 쪽이 많은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가 기존의 대체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미
이미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퇴직연금에서 피델리티가 뚫어놔서 비트코인을 조금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니네 하면 한번 해봐, 할 테면 해봐, 니네 하면 큰일 나,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마치 한국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18년도에 업비트가 거의 2년 가까이를 신규 고객을 못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 정부 눈치를 보니까 이거 업비트에 손 잡아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업비트가 2년을 신규 고객을 못 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유일한 창구가 그때 빗썸과 연계가 됐던 농협이 있었거든요. 농협은 뭐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뭐 자신감이 있었던 건 모르지만 아무튼 정부를 좀 무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18년, 19년에 투자를 하려면 정말 도박꾼이나 죄인처럼 농협에 가서 계좌를 뚫으러 저도 회사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막 코인 투자에 X 치고 투자 안 한다 사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약서 같은 게 한 장 더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러했지만 이제 이거를 완전 리프레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뭐 크립토 차르죠. 그 데이비 sak스가 9천만 미국인이 코인 투자 길이 열렸다. 그리고 1%만 투자해도 뭐 돈이 쏟아진다. 뭐 이거는 알겠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돈이 언제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퇴직연금 쪽에 코인 투자 시기를 보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자, 언제부터 코인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아까 잠깐 봤지만 노동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졌었죠.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것 자체가 뭐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고위험이기 때문에 니네 진짜로 하면 죽어. 진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침에 맞게 자산 운용사들이 상품을 다시 설계를 하겠죠. 물론 피델리티도 이미 갖고는 있었지만 뭐 그거는 거의 이제 뭐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이나 재밌게도 챗GPT에서는 벵가드를 집어넣네요. 벵가드가 퇴직연금에는 코인 투자를 아마 좀 넣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기관들이 이제 이 지침을 바탕으로 상품을 만드는데 또 수개월 정도가 이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정말 아무리 빨라도 26년 상반기를 예상을 한다. 생각보다 뒤에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피델리티가 401k의 비트코인만 그것도 일부 뭐 지침에는 20% 이내라고는 돼 있는데요. 20%는커녕 1%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거 얼마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을 지침으로 해서 완전 이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특히 국가나 뭐 연방이나 이런 큰 공공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새 지침 하는데 올 가을에서 겨울, 새 상품 나오는데 올 말에서 내년 초.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는 기간은 아마도 26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호재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XRP는 오늘부로 해서 이제서야 발목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20년도 말에 시작을 했던 소송이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가 됐다. 오늘 새벽에 기사 보셨을 겁니다. 공식 종결됐다. 소송이 이제 완전 끝났다. 그래서 항소 공동 기각 신청서를 양쪽이 둘 다 제출을 했다. SEC도 제출을 했고요. 리플 회사와 리플 빵형이랑 또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이렇게 공동으로 기각하는 성명을 제출을 했다. 일단은 이 대목에서 길고 험한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께 저는 정말 박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요, 이게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고 험한 터널을 통과하시는 게 진짜 투자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길고 험한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도 10년이 넘게 ETF는커녕 도박 바다 이야기 취급을 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더리움도 올해 뭐 2월에서 6월까지만, 7월까지만 이렇게 좀 험한 꼴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더리움은 숱한 위기를 겪었어요. 예를 들어 17년도에 이더리움이 한 2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18년도에 9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250만 원이 9만 원이면요. 그것도 시가총액 2위 코인이 그러면 있던 믿음도 싹 사라지거든요. 뭐 마이너스 90, 한 8%, 9%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리플도 마찬가지죠. 거의 7년을 계속 말씀드렸죠. 500원, 600원, 700원 하다가 300원, 400원, 500원 하다가 거의 7년을 이렇게 하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30만 원 넘었던 게 뭐 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렸죠. 자, 이런 험한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 이게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향후에 불장을 논하기 위해서 이제 막 발목에 족쇄가 풀렸는데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왔죠. 500원, 600원 하다가 지금 뭐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근데 아직 불장은 또 안 왔거든요. 그러면 불장을 논하려면 나와야 될 두 가지 XRP의 호재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블랙락이 XRP ETF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저희 채널에선 꽤 오래 전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저뿐만 아니라 네이트 제라시라는 ETF 전문가도 블랙락의 XRP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네요. 블랙락이 코인 수요 확대와 여러 가지를 모멘텀을 맞추기 위해 XRP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밥 먹고 ETF만 공부하는 분인데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거의 마무리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비트, 이더. 사실 비트, 블랙락이 신청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잖아요. 자, 승인 이후에 새로운 상품 라인업. 지금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좀 중점을 두고 있지만 블랙락 입장에서요. 결국은 또 새로운 신상품들이 나올 거다. 그 중에 하나가 XRP. 뭐 나아가 솔라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시리즈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단 일반 기관들의 ETF 마감일, 최종 마감일을 본다면 지금 여기에는 블랙락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그레이스케일이네, 투애니언시어스네, 비트와이즈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면 10월 18일, 10월 18일, 10월 19일에서 대부분의 최종 마감일이 10월 18에서 25일에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을 하거나 완전히 거절을 하고 너네 다시 신청해가 될 텐데 아마도 거절할 명분이나 이런 건 좀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솔라나도 뭐 10월 10일, 10월 10일 언저리로 해서 최종 마감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보고 일단 일반 기관들이 갈 텐데 문제는 저는 블랙락도 여기에 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윈윈이거든요. 일단 XRP 입장에서도 물론 이런 기관들도 다 고맙고 좋긴 한데 블랙락이라는 브랜드와 비교를 하면 조금 레벨이 다르겠죠. 그래서 블랙락 타이틀을 달고 ETF를 산다면 XRP 입장에서도 뭐 명품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고요. 전통 기관들이나 부자 형들이 선호를 하겠죠. 그리고 블랙락의 입장에서도 굳이 비트 이더에 한정을 지어서 얘네들만 명품 이야하기보다는 아니 그 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거 뭐 XRP나 솔라나나 이런 인기 코인을 판매해서 수수료를 벌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자산 토큰 할 때 이더리움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블랙락의 고속도로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랙락도 인기 코인, 뭐 한국의 최고의 코인, 미국에서도 뭐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제꼈다고 하죠. 이런 판매 수수료를 올릴 수 있으니까 둘 다 윈윈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으로 이 리플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큰 스웰이라는 뭐 행사를 하잖아요. 올해는 11월 4일에서 5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블랙락의 맥스웰 이사, 디지털 자산 총괄하는 분이 와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리플의 최대 행사에 와서 블랙락 이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XRP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XRP가 어떻게 쓰일 것이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XRP의 뭐 기관 채택을 뭐 가속화를 한다든지 송금 현황이 어떻게 된다든지 특히나 블랙락이 벼르고 있는 게 RWA잖아요. 자산 토큰화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걸 부각을 하러 나오니까 리플의 최대 행사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결고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블랙락이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ETF 신청 전에 행동을 꾸준히 해왔던 게 있는데요. 진짜 신청을 한다면 ETF 신청 전에 SEC와 비공식 사전 협의를 항상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승인 신청을 할 때 이게 사실 SEC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신청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뭔가 미팅을 잡았다 이러면 정말 불기둥 솟는 거다. 항상 이런 사전 협의를 거쳐왔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플의 이제 호재. 호재들이 지금 뒤에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점, 이 사이클 정점의 활용 정점, 정말 정점과 별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사건 중에 하나가 리플 IPO 신청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근데 굉장한 대박을 뭐 빵형도 욕심 야망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대박을 왜 자꾸 미루고 지금은 돈이 많다 그러고 신청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AI를 통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IPO는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뭔가 사실 리플도 그렇고 중앙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그 SEC와 소송이 종료가 됐고 과거에 여러 가지 좀 불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IPO 신청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땐 다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럼 리플 IPO 신청될 때 뭐가 공개가 될 것이냐? 일단 항상 말이 나왔던 게 XRP 뭐 보유량이랑 에스크로 구조, 회사가 얼마나 들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가 묶여 있어서 향후에는 몇 개가 해제가 될 것이고 시장에 몇 개가 공급이 될 거야. 요게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정대로 내면 실제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EC나 기관 입장에서 보면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뭐 갑자기 폭탄으로 던지면 우리 뭐 XRP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좀 민감하고 변동성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경영진 특히 뭐 공동 창립자들이 엄청 많이 들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크리스 라센이 막 팔아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뭐 XRP 보유량, 기존 임원들의 과거 매도 기록, 향후 매각 계획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부담이겠죠, CEO들에게는. 그래서 이해상충 논란이나 내부자 차익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계약을 해서 와야 된다. 그리고 수익 구조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리플 매출에서 XRP를 직접 판매하는 수익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XRP는 뭐 송금의 혁신이다, 뭐 기술이 뛰어나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런 수익보다는 그냥 XRP 판 수익이 전체 매출의 뭐 막 90%였다. 이러면 좀 기술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미지가 손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다른 매출도 많이 늘려놔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요 파트너십 내용이 다 공개가 됩니다. 뭐 누구 기업에게 뭐 어떤 뭐 은행에게 얼마나 뭐 이렇게 팔았는지 혹은 뭐 협찬을 통해 보냈는지 이런 게 싹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SEC가 니네 증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칼을 겨루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막 은행한테 주고 뭐 중동에 주고 뭐 어디에 주고 뭐 팔았고 증권을 너네 많이 팔았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낮은 실사용률 이런 것도 AI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허락도 받지 않고 엄청 팔았구나.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싹 다 예쁘게 정리를 한 이후에 결국은 IPO를 신청을 한다. 왜냐면요. 리플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일단 리플이 이 트럼프 정부에만 이렇게 투자를 한 로비액이 뭐 몇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뭐 법정 소송 비용도 뭐 어마어마했었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면 이렇게나 많은 돈을 이렇게 썼는데 뽕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리플 입장에선 거의 뭐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뭐 로비라든지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AI를 통해서 뭐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대략 추정으로 한번 얼마나 돈을 썼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공식적인 비용은 260만 달러, 뭐 트럼프 취임식 때 뭐 몇백만, 그때만 해도 한 500만 달러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적게 나왔고요. 뭐 슈퍼팩이라고 해서 로비 그 크립토 로비 단체 있죠. 여기에도 23, 24년에만 약 5천만 달러. 그리고 법정 소송 비용도 이것저것 해보면 3천만 달러. 이게 거의 1억 달러를 썼다는 거죠. 이게 뭐 잡아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보다 더 작다고 여겨지는 뭐 후배라고 여겨지는 예를 들면 서클 여기도 사실 리플이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 피인수 기업 이때 당시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뭐 IPO를 하든 팔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클이 대박을 쳤는데 이거를 내가 인수를 하려는 리플은 얼마나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을까? 뭐 코인베이스보다도 서클보다도 아마 훨씬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지 않을까. 정말 IPO 대여 중에 대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재, 뭐 국가적 전략 비축, 뭐 요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크지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 그 미국의 선두주자도 아직 삽도 못 떴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비축안을 발표를 못 했었죠. 지금 뭐 퇴직연금은 사실 뭐 핵심은 아니에요. 국가가 산다가 더 클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게 뭐 9월이나 10월에나 구체적인 비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행정명령이든 뭐 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연방 정부는 그 이후에 한 달에서 세 달 이내에 비축을 시작할 수 있고 그마저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겠죠. 주정부, 지방정부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6개월 이상이 비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과 예산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해요. 이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 연방정부보다 주정부가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민간 기업이나 기관들은 뭐 그냥 뭐 CEO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뭐 수준에 할 수 있어서 지금이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막 기업들이 뭐 포모를 일으키면서 비축을 하고 아직 개미들까지 넘어가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 주정부 가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또는 뭐 좀 늘어진다면 개미들과 같이 포모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 기간이 남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제 나라가 브라질, 뭐 청문회 곧 한다고 말씀드렸죠. 8월 20일자로 해서 전략 비축에 대한 청문회를 잘 하는데 문제는 8월 20일 날 하는 게 하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를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니어스법 통과될 때 알았지만 하원이 뭐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상원도 통과가 되고 대통령 사인까지 한다면 그냥 다 물 흐르듯이 간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매입은 법 제정 후 최대 180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결국은 20년도 초나 중반까지는 가야만 브라질 역시도 뭐 외환 보유고의 5%를 모을 수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조금 사이클이 뭐 유동성과 함께 정책적 방향과 함께 조금씩 늘어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자주 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항공모함 돌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뭐 부동산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신에 강력하고 오랜 추진력. 이 친구들은 한 번 사면 잘 뭐 샀다 팔았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비축을 하는데. 그래서 강력하고 오랜 추진력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떤 단계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와서 열심히 고객을 모집하는 단계다. 예전에 우리 이더리움 좀 욕을 많이 먹었을 때, 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이더리움은 어렵다. 뭐 스마트 컨트랙트다. 뭐 레이어 1이다. 뭐 여러 가지를 해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 근데 이 수많은 세력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스테이블 코인 수혜받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돌아다니는 고속도로야. 그래서 많은 이제 유명하신 그 크립토 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욕하다가도 이제 다 돌아섰다. 뭐 이런 뭐 기사도 제가 많이 접한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 비축 기업 비트마인을 드로켄 밀러도 샀다고 하고요. 빌 밀러도 많이 샀다고 하고 저희 채널의 댓글에 뭐 김승호 회장도 좀 샀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 김승호 회장도 직접적인 목적어를 쓰진 않았지만 내가 톰리 의장보다 더 많이 모을 거야. 뭐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볼 때, 아, 이건 비트마인 주식을 사셨구나. 자, 예전 분들, 옛날 분들일수록 주식을 선호합니다.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비트코인 ETF가 나왔으니까 그때서야 뭐 한 20개인가 뭐 몇 개 모은다고 하셨던 것 같고, 이더리움도 이 비트마인을 사시는 거구나. 옛날 부자 어르신들은 주식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단계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올라? 관심은 많이 받는데 왜 빨리 안 올라? 아직 멀었다. 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판을 전체를 짜는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돈과 시간을 갈아 넣은 게 이 판을 새로 짠 세력들의 시도입니다. 근 10년 이상을 비트코인 ETF를 하려고 해도 심지어 다 거절당하고 로비에도 취소받고 냉대를 당해왔는데 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도 엄청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다리고 있다. 자, 뭐 트럼프 시대 들어서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옛날 거 다 빼고 트럼프 대통령 됐으니까 취임식에 박수 치러도 가고요. 뭐 몇백만 달러씩 다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트럼프의 회사 뭐 월드 리버티나 뭐 비트코인 어메리칸 채굴 회사에도 최근에 재민이가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회사에 뭐 중동에서도 엄청 뭐 스테이블 코인 사주고 투자도 하고 후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법,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반 CBDC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정치적인 로비, SEC에게도 돈 갖다 바치고 CFTC에게도 돈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FTX는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유명인들 섭외, 뭐 톰리나 뭐 조셉 루빈이나 이런 친구들을 정말 비트맥시였는데 이걸 특히 톰리 같은 경우는요. 이걸 바꿨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줬으니까 이분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전에 게리 겐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톰리도 거기에 충실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을 섭외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나스닥 타워에서 뭐 정말 현판을 걸어두고 그리고 뭐그 2월마다 하는 슈퍼볼 행사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세력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뭐 크게 이 산업에 이바지한 게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이분들도 돈과 시간을 갈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이 참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가면 좋을까? 사실 우리의 롤 모델은 현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부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탄 왕국에서 또 최근에도 6천만 달러의 상당을 이렇게 뭐 어디 바이낸스나 보내서 좀 판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이제 막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나라기 때문에 사실 부귀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국정 운영을 경제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부탄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모았을 때가 13,000개까지 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려 그 나라 GDP의 4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트코인으로 부를 정말 창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부귀영화인 거죠. 공무원들 월급도 올려줘서 뭐 이직률도 낮아지고 뭐 온갖 관광이다 뭐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크립토를 결제로 받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13,000개 중에 뭐 조금 샀다 팔았다 했는데 3,000개 정도를 팔아서 국가 경제를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00개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350만 원대 하던 2019년부터 채굴을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빼고요. 요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뭐 조롱조차 그치고 곡소리도 안 나던 그때 19년에 수력 발전을 통해서 조용히 채굴을 했더니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요게 정말 투자의 저는 핵심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험한 꼴 보일 때 조롱을 받을 때 꾸준히 쟁여놔야지만 사이클 정점이 언제예요? 뭐 로컬 탑이 언제예요? 언제가 저평가고 뭐 더
더 올라갈 게 뭐예요? 이런 거 상관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사실 저도 이 수준은 되지는 않지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과거 한번 생각을 뭐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계속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험한 꼴에 쟁여놓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험한 꼴에 쟁여놓을 수 있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22년 정말 뭐 초죽음이었죠. 22년. 23년도 역시 게리 겐슬러가 괴롭혔었고 24년도 뭐 4월에서 10월까지 힘들었었죠. 이렇게 폭락을 하면 다 돈이 없던데 돈이 어디서 나지? 아, 그러면 현금 비중을 높아놔야겠구나. 한 10% 유지해야겠구나. 근데 이것 또한 4개월, 5개월 가면 현금 이제 다 없어지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코인과 반대가 되거나 상관이 없는 해지 자산들, 뭐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 혹은 금, 혹은 예금, 혹은 달러 이런 거를 사놨다가 나중에 정말 많이 떨어지면 그거를 팔고 사야겠네. 이 방법 말고는 없겠네. 왜냐하면 현금 있으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실제로 저도 좀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사이클이 조금씩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관계로 여러모로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을지 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꾸준히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